여러분요, 172쪽 한번 보셔요. 물권법 서론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보시면 173쪽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물권의 객체 가지고 돼 있고요. 172페이지를 보면 성질, 그래서 물권의 지배성, 뭐 절대권성, 배타성, 양도성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은 우리가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들은 자연스럽게요, 물권법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이 돼요. 뭐 이런 말이 너무 민감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다음 물권의 객체, 그래서 물권이라고 되어 있죠. 173페이지요. 물권 되어 있고,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보면 권리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잠깐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한번 보셔요.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 행위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의사 표시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민법 총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 표시 하나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물권법과 채권법은 그러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것, 채권을 끝까지 관통하는 것, 이런 논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물권이나 채권이라는 하는 것은 되게 간단한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 실생 안에서 다 있던 것이 이제 물권 채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물권 채권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권법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채권법을 해석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 민법 총칙에서 의사 표시와 마찬가지로 물권의 의의하고 채권의 의의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알면은 물권법과 물권에 관한 것을 다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물권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것은 등기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물권법은 등기법이고, 사실 그래서 지방 같은 데서는 선생님들 구하기 좀 힘든 그런 지역에서는요, 선생님 혼자서 물권법하고 민법하고 부동산 등기법을 다 같이 강의를 해요. 왜냐하면 물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동산 등기법하고 동일하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등기법을 어려워하는 것은 그 물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는요, 강의를 할 때, 공시법 선생님들 강의를 할 때 어렵게 강의하는 이유가 물권법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럼 물권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의를 암기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기해서 하다 보니까 물권하고 물권법하고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과목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법하고 우리 물권법은 전혀 다른 과목이 아니고 같은 과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물권법에 대한 이해가요, 조금 선행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냥 물권법을 공부를 할 때는 등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등기.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여러분이 공시법에서 배우는 등기하고요,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등기가 약간 다르죠. 우리 민법은 사법이죠. 사법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중시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부동산 등기 공시법은 절차법이죠. 공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뭐냐면 등기가 접수가 돼서 어떻게 해서 등기가 완료되는 거냐, 그 과정을 쭉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다른 것처럼 보이긴 하죠. 법의 구조상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민법의 실체법이 근거가 돼서 그다음에 등기라고 하는 제도가 등기로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없고 하나로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권법을 공부를 할 때는 이 물권에 관한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물권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등기니까요. 등기에 대해서 용어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원들 같은 데 보면 선생님이 민법이 시간이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요, 등기법을 강의를 하지 않는 선생님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공시법에서 배우라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물권법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물권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판례가 다 뭐로 되어 있냐?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물권법 자체를 해석을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차라리 강의를 다 못 하더라도 물권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등기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첫 시간에는 우리가 뭘 보냐? 물권법의 의의하고 그 다음에 채권법의 의의를 먼저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게 이제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자요, 보죠? 물권법이죠, 물권. 지금부터 봐요.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권은 사람이요. 사람이 물건을 여기서 직접적, 그 다음에 배타적, 그 다음에 독점적,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이에요.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것을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 보면 할 수 있느냐고 되어 있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관념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이것을 관념적, 이것을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권 그러면 지배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청구권 그러면 채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사람을 뭐라 한다? 주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뭐라 한다? 객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은 이것을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 나중에 보겠지만 채권은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물권이라는 것이 뭐냐? 물권은 먼저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점유권. 그다음에 이 점유권하고 뭐가 구별되냐? 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이 돼요. 이 본권은 또 어떻게 구별되냐? 소유권하고요. 그다음에 제한 물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이 되고요. 이 제한 물권은 또 여기요 용익 물권하고요. 그다음에 담보 물권으로 또 구별이 돼요. 용익 물권, 담보 물권 이렇게. 여기서 용익 물권은 뭐가 있냐면 지상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담보 물권은요. 여기서요. 유치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질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당권이 있고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먼저 지금부터 점유권을 설명을 해요. 점유라는 것은 뭐죠? 이거죠. 내가 지금 잡고 있죠? 점유는 우리는 여기 보면 지배할 수 있는 이죠. 그런데 점유권은 하고 있는 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잡고 있는 거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이거 잡고 있는 것을 뭐란다? 지배라고 그래요. 지배하고 있는 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그것을 점유라고 하고 점유로부터 점유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점유권을 뭐라고 표현하냐? 특수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권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점유권은 지배하고 있는 권리잖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점유권을 물권에서 특수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본권 있죠? 이 본권은 전부가 다 뭐냐? 할 수 있는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럼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혹시 그 아파트 있죠? 그 아파트에 가서 보면 남들 아파트에다가 남의 아파트에 가서 차를 주차시켜 놨단 말이죠. 주차를 시켰다는 것은 뭐죠? 내가 그 아파트 주차장 한 켠을 내가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차들은 주차 금지 딱지가 없는데요. 내 차에는 뭐가 있어요? 주차 금지 딱지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 금지 딱지가 붙어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뭐냐? 그 아파트에 주차할 수 있는 점유죠. 주차할 수 있는 본권이 있다 이 말이죠. 본권. 그러니까 본권이라는 것은 뭐냐? 누군가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당화시키는 권원, 권리의 원천, 권원을 뭐라고 한다? 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요. 여기는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고요. 여기는 뭐가 있다? 제한 물권 이렇게 있죠. 그럼 뭐다? 왜 여기는 이 사람은 차는 주차 금지 딱지를 붙이지 않고 왜 내 차에만 주차 금지 딱지를 붙였어요? 누군가 이렇게 항변하겠죠? 그럼 그 사람은 뭐란다? 그 사람은 여기 소유자잖아요. 이렇게. 여기 101동 101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유자니까 주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차를 뭐란다? 점유죠?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걸 소유권이죠. 저 사람은 왜 그래요? 저 사람은 전세 살잖아요. 이렇게 전세권. 이해됐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좌석에 앉아가지고 뭐를 하고 있죠? 공부하고 계시죠?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학원에 뭐를 해서? 수강증을 끊었죠? 그래서 한 자리를 차지해서 앉아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점유가 정당화되는 것은 여러분은 뭐를 했다? 수강 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그 수강 등록을 우리가 이제 물권으로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다? 본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제한물권. 그러면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이렇게 있죠? 여기 봐봐. 먼저 우리는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하고 본권하고 비교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본권이 아닌 것? 그럼 뭘 얘기해요? 점유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정으로 뭐가 나오냐? 뒤에 점유권 뒤에 가면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점유권에 관한 소에서 본권을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재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소유권이 있고 뭐가 있죠? 제한 물권이 이렇게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 제한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제한은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럼요, 이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에요. 3층짜리면 어떻게 하죠? 여기 전체를 다 누가 사용하는 거죠? 누가 사용해? 소유자가 사용하는 거죠, 전체를. 그런데 만약에 1층을 만약에 전세를 줘. 전세를 주면 어떻게 돼요?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뭐 때문에요? 전세권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이죠. 이 전세권이 소유권을 제한시키는 것이죠. 그걸 제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전제 알겠죠? 그래서 이 제한 물권은 용익이죠. 용익은 뭐냐면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죠. 이런 전세하는 사람 어때요? 남의 집을 빌면 그 집에 들어가서 뒤집어 자죠. 자는 게 뭐라 하죠? 사용이죠. 방이 한 칸이 남아요. 그러면 한 칸을 또 임대 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수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 그걸 우리 뭐라 한다?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요, 지상권은 뭐고 지역권은 뭐냐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 이 제한 물권은 다 뭐라고 그랬죠? 아까요? 소유권을 제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제한 물권은 뭐라고 얘기하냐?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이렇게 얘기해요. 권리. 이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그러면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 말이죠.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 말이에요. 이걸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지금? 그래서 그 타인의 물건이니까요. 이 타인은 소유자 갑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자 갑을. 그래서 갑의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래서 지상권은 뭐냐면 지상권은 남의 토지에 이 말이죠. 토지, 지니까 뭐죠? 토지죠. 남의 땅에 이 말이죠. 지역권도 남의 땅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남의 토지 위에 윗상자, 남의 땅 위에다가 이 말이죠. 지상권은 뭐를 하느냐? 건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한다. 전봇대를 설치한다거나 고가도라든가 육교라든가 이렇게요. 알죠? 철탑이라든가 이런 거 세우죠. 그걸 지상이라고 그래요. 남의 땅 위에 이 말이죠. 그걸 지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안 돼요? 농사 짓는 거 안 돼요. 나무 심는 거는 돼. 농사 짓는 것은 안 돼요. 알죠? 그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 공작물이나 수목 이렇게. 남의 토지 위에. 그걸 지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역은 뭐냐면 지역은요. 우리가 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편익을 받는다. 편리한 이익이죠. 그래서 이익을 받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내 토지를요. 토지 위에 내가 토지가 농지인데요. 이걸 경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맹지인 거예요. 맹지. 그러니까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요. 내 옆에 있는 땅 주인한테 내가 내 땅을 농사를 지으려면 내가 이쪽을 들어가야 되는데 길이 없으니 좀 길을 좀 내둘 수 있겠니? 알겠죠? 그래서 통행지역권이라고 그래요. 통행지역권. 그래서 내 땅을 사용하기 위해 이용하기 위해서 내 땅을 내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죠. 토지를 이용해. 그래서 뭔가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유지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죠. 이건 담보라는 말이에요. 담보. 우리나라는 이 담보 저당권의 제도가요. 우리나라는 독일하고 약간 다르게 되어 있어요. 독일의 저당권은 뭐냐면 투자의 개념이에요. 투자. 그래서 마치 독일은요 저당권을 유가 증권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이요. 그럼 독일은 또 저당권이 한 번 1번이면 계속 1번이에요. 순위가 1번이고 자기 토지에다가 자기가 저당을 또 잡을 수 있어요. 그걸 소유자 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기 건 절대로 안 돼. 봐봐. 여기 있는 거 다 뭐죠? 이게 있는 게 다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은 누구 거다?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저당권을 자기 물건, 즉 토지나 건물에 자기가 저당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저당권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우리가 뭐 채권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왜? 독일은 저당권이 유가 증권처럼 증권화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독일은 등기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독일하고 약간 다른데 독일은요. 만약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4번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3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럼 3번만 소멸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모든 저당권을 다 없어져 버려. 내가 1번인데 8번이 경매를 청구했거든요. 그래도 1번부터 없어져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다른 저당권으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떤 저당권이냐? 독일은 투자, 우리 주식 투자한다고 그러죠? 그런 투자의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내가 돈을 빌려줬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혹시 이 친구가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뭐라도 하나 잡아두겠다는 거죠. 뭐라도 하나 잡아둔다. 이걸 뭐란다? 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갚죠? 갚으면 어떻게 해요? 풀어줘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담보를 잡는 거, 우리 저당권을 잡는 것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돈을 갚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담보 목적으로만 우리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처분한다 이렇게 얘기해. 처분.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 질권은 뭐죠? 여러분 반지라든가 시계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죠. 어디다 맡기죠? 전당포죠. 그것을 질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권은 우리의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지 동산 중개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유치권이죠. 이런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건물 짓고 있는데 가면 빨갛게 글씨로 흰 천에 빨간 바탕에 글씨로 해서 뭐라고 써놔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써놨죠. 그건 뭐예요? 내가 그 건물을 공사를 했는데 공사 비용을 못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공사 비용을 받을 때까지 아무도 이 건물에 출입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출입하지 말라 그 말은 내가 이 건물을 뭐하고 있다? 잡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핸드폰이 고장이 났단 말이죠. 그럼 그 핸드폰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수선을 하겠죠? 수선하면 얼마가 나와요? 1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0만 원 주지 않으면 핸드폰 나한테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내 핸드폰은 100만 원짜리인데요. 10만 원 때문에 핸드폰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핸드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10만 원을 지급해야죠. 알겠죠? 그래서 돈 받을 때까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중에 세탁소만 가봐요. 세탁소에 가가지고 내가요, 셔츠를요, 다림질을 맡겼어. 3,000원이 나왔어요. 3,000원 주지 않아 봐. 3,000원 안 주면 세탁물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그래서 세탁소 주인이 왜 안 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유치권이죠. 이것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세탁소 주인들은 다 교육을 다 받거든요. 그 세탁업을 하려면. 그러면 그분들은 다 유치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죠. 왜요? 세탁물 돈 주지 않으면 세탁물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분들 가서 물어보면 가서 얘기 한번 해보시란 말이죠. 그럼 누구나 다 다른 건 다 모르는데 그분들이 뭐는 아주 잘 알아요? 유치권은 아주 잘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뭐다?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내가 그 물건의 인도를 뭐 한다? 거절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서 물권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 물권은 암기해야 돼요. 암기. 자, 물권은 뭐가 있다? 점유권하고 본권하고 어떻게 나눠? 점유권, 본권. 본권은 또 어떻게 나눠? 소유권, 제한물권. 제한물권 어떻게 나눠? 용익하고 뭐 담보. 용익권은 어떻게 나눠? 지전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여기서 100번 얘기하는데 여러분요, 내년에요 한 9월달쯤 내가 시험 보기 한 달 전에요, 전세권은 채권이요 물권이요 그러면 저쪽에서 채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알았죠? 이걸 수백 번 얘기하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전세권이 제법 못하는데 물권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년 10달이 지나가지고요, 10개월이 지나가지고 내년 10월달에 9월달쯤 돼가지고 전세권이 채권이요 물권이요 그러면 채권이라고 한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어디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을 간다. 그럼 난 강남구 개포동에 있다. 이거 정확히 알아야지. 어딘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 본권이죠. 여기 소유권이 있고 제한물권이 있고, 제한물권은 용익물권이 있고 담보물권이 있고, 용익물권은 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이걸 먼저 암기를 하셔야죠. 됐죠? 자, 이게 물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은 주체죠. 사람은 뭐냐? 점유권자, 소유권자, 지상권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죠. 물건. 우리가 이제 물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동산과 부동산. 그러면 이 지구상에는 동산이 많아요? 부동산이 많아요? 지구상에는? 동산은 수천 수만 가지, 그건 헤아릴 수가 없어요. 화장품의 종류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종류의 동산이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요, 우리가 물건에서 99%가 동산이에요. 1%가 부동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산의 종류를 나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요, 동산을 먼저 구해. 동산은요, 물건에서 뭐를 빼면 돼요? 부동산을 빼면은 나머지가 다 동산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천만 가지의 물건 중에서 부동산을 빼. 그럼 그냥 나머지는 다 그냥 뭐로 쳐? 동산으로 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여기처럼 우리가 뭐만 알면 돼요? 부동산만 알면 되죠. 근데 부동산은 뭐예요? 부동산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죠. 자, 여기 문제. 칠판.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칠판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왜 움직이지 않는데? 떼갈 수 있으니까. 그럼 건물은 철거할 수 있는데? 건물은? 알겠죠?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렇게 구별해요. 부동산은 토지예요, 토지. 토지는 움직여, 안 움직여? 토지가 움직였다, 지진 났다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토지하고 뭐가 있다?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토지. 정착이란 말이 뭐죠?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땅에 움직이지 않는 것을 부동산이라고 해요. 지금 이거 벽에, 건물에 지금 붙어 있죠? 움직이지 않죠? 이건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정착되어 있어? 건물이죠. 그래서 이것을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프로젝트 봐봐요. 빔 프로젝트 있죠? 뒤에 카메라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만 이거는 건물에 지금 정착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부동산은 어디에 정착되어 있어야 돼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것을 부동산이라고 해요. 됐죠? 자, 그래서 토지가 있고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은 뭐가 있다? 먼저 건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임목이 있어요. 건물 임목. 그 다음에 명인 방법.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된 것. 그 다음에 농작물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토지가 뭐죠? 토지는 지적도상 경계를 가지고 경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 토지를 보면 둑 같은 거 이렇게 싸가지고 또 담을 싸놨죠. 그렇다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경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에 대한 경계는 지적도상의 경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지를 매입하고 싶다.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돼? 전제로서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는 필 또는 뭐라 한다? 필지라고 얘기해요. 한 필지. 그것을 토지의 개수예요. 토지는 몇 개냐 했을 때 한 필지. 여러분 혹시 단독주택에 사신 분 계세요? 단독주택에 사시면 어떻게 되겠죠? 무슨 725-3 15번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752-15번지가 750번지가 750-12다. 12 그러면 750번지가 12번으로 나눠졌죠. 땅이 맨 처음에 750번지였겠죠. 그 땅이 지금 몇 번으로 나눠져 있어? 12번 나눠져 있어. 땅의 개수가 몇 개다? 12개다 이 말이죠. 맨 처음에는 몇 개였는데? 한 개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의 개수는 면적이 크고 작고 떠나가지고 하나의 토지에, 한 개의 토지에 한 개의 지번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의 토지에 한 개의 지번이 있으면 그 토지를 몇 개로 본다? 한 개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750-12번지다. 그럼 지금 이 토지는 몇 개로 지금 나눠져 있다? 12개로 나눠져 있다. 무슨 말이죠? 그걸 뭐라 한다? 각각의 지번을 뭐라 한다? 필 또는 뭐라 한다? 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물은 어떻게 한다? 건물은 기둥하고 지붕하고 그 다음에 주된 벽으로 되어 있어. 기둥, 지붕, 주벽으로. 우리가 건물의 개수는 어떻게 한다?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건물의 물리적 구조. 알겠죠? 그래서 객관적 요건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의 주관적 의사를 다 포함해가지고 건물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건물이 지금요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3층짜리 건물인데 이것을요 갑이 자기 이름으로 단독으로 등기를 했어. 그럼 이것을 단독주택. 이 건물은 한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1층, 2층, 3층이 큰 아들, 작은 아들, 그 다음에 막내딸 각각 따로따로 해가지고 등기를 따로따로 했어. 등기는 1부동산 1등기거든요.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를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등기가 3개 있다고 하는 것은 물건을 몇 개로 보고 있다? 3개로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한번 봐봐. 아파트는 외형상으로 보면 1동, 이제 101동, 101호죠. 그럼 101동이니까 한 동이죠, 한 동. 물리적으로 보면은 아파트는 건물이 몇 개예요? 한 개이죠. 근데 101동, 101호. 그러면 거기에서 한 개인 것을 이렇게 칸막이를 해가지고 칸으로 나눠가지고 하나하나를 뭐로 본다?
소유권으로 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강의실 옆에 보면 뭐가 있죠? 락카가 있죠. 락카에서 보면 저기 지금 하나로 좀 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나눠져 있죠. 하나하나에다가 건물은 하나인데 하나하나에다가 뭐죠? 1번, 2번, 3번, 4번 번호가 매겨져 있잖아요. 저걸 우리 뭐라 한다? 아파트에서 101호, 102호, 103호 이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은 물리적으로는 한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저기가 100세대가 살고 있으면 소유권이 몇 개라는 거다? 100개라는 것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물이 몇 개라는 것이다? 100개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우리가 건물이 어떻게 100개야? 한 개밖에 없는데 건물이? 물론 그렇죠. 물리적으로 보면 건물이 몇 동이다? 1개, 한 개 동이죠. 한 개처럼 한 개이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소유권이 몇 개가 들어있어? 100개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파트를 말한다. 100개의 소유권이 있다. 100개의 물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건물의 개수를 셀 때는 어떻게 세는 것이냐? 그것은 물리적 구조도 보지만 그 물건의 소유자의 의사도 고려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된 벽이 있다. 기둥, 지붕, 주벽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 가지가 있어야. 그런데 여러분 보면 주유소 있죠. 주유소 가면 어떻게 해요? 주유소는 뭐는 있어? 지붕이 있죠. 또 뭐가 있어? 기둥이 있죠. 뭐가 없어? 벽이 없죠. 벽이. 우린 그것을 건물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공법에서 뭐라고 한다? 건축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건축물은 지금 벽이 있는 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 벽이 없는 건축물이 있을 수 있죠. 벽이 있는 건축물을 뭐라고 한다? 건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건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벽, 기둥하고 지붕하고 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목하고 명방을 좀 더 설명을 해요. 여기 이렇게 산에요. 산에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거든요. 이게 더 값이고 이 나무들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 땅하고 나무를 전체 묶어가지고 뭐라 한다? 부동산이라고 하죠. 나무 움직여 안 움직여? 여러분 나무는 가지가 펄렁거리지 나무가 움직인다는 것은 뿌리가 옮겨 다녀야 돼. 뭐 나무가요 강시도 아니고 옮겨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부동산의 일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움직여 안 움직여? 땅에서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뭐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목은 반드시 집단이 돼야 돼. 수목의 집단. 이게 하나가 100그루야. 100그루, 100그루, 100그루. 그럼 전체 하면 몇 백그루죠? 300그루죠? 300그루요. 이 300그루의 나무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인목보존 느끼는 집단, 수목의 집단에 인목 등록 원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인목 등록 원부. 이 등록 원부에 등록을 하고 여기서 인목 보존 등기, 인목 보존 등기를 해. 이걸 보존 등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등록을 하고 보존 등기하죠.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임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임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이 300그루는 이 땅하고 나머지 나무는 다 가백 건데 여기 있는 이 300그루만 을의 소유가 돼.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토지에서 나무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300그루만 별도의 부동산으로 봐줘. 이것을 뭐란다? 임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명인 방법 뭐죠? 명인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명백하게 인식을 해. 여기 보면요. 여기 지금 라인이 그어져 있죠. 우리 카메라가요. 어디까지만요. 여기 벗어나는 것은 카메라로 잡혀 안 잡혀? 안 잡히고 여기 붙으면 잡힌다. 이렇게 경계를 해놨잖아요. 그걸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것을 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말 수 있다? 인식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우리가 이제 산에 같은 데 보면 다 잡목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잡목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소나무가 두 그루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다 페인트 칠해. 페인트 칠하거나 새끼줄로 묶어가지고요. 이 여기다 명찰을 달아놔. 명찰 뭐라고 달아놓는다? 여기 이 산은 주인 누구다? 갑인데 이 나무 두 그루는 을한테 팔아가지고 을이 벌목 허가를 받아서 곧 벌목할 예정이다. 이런 것을 여기다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명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누군가 등산객에 가서 딱 보고요. 아, 이 나무 두 그루 누가 베가지고 가서 목재로 쓸 모양이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을 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이 나무가 지금 아직 벌목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벌목하면 동산이 움직이니까. 그럼 벌목하기 전에는 이 나무 두 그루만 누구 것이 되는 것이다? 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산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인 방법은 먼저 특정돼야 돼. 특정은요, 새끼줄로 묶거나 페인트 칠을 해야 돼. 두 번째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표시를 해야 돼. 어떻게요? 여기다가요, 나무 명찰을 뭐 한다? 그것을 나무 목자를 써서 목찰이라고 그래요. 목찰. 나무 명찰을 다루나. 알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이것이 계속돼야 돼. 언제까지? 벌목할 때까지. 이것을 요건을 갖추면 이것을 명인이라고. 그래서 명인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여기 특정성이죠.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명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입구에요, 산 입구에 딱 가니까 여기에 입간판이 딱 써야죠. 입간판이요. 이 입간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에 있는 나무, 제일 큰 나무 세 그루는 갑의 것이, 을의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 제일 큰 게 을의 것이다. 어느 것이 제일 커요?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건 특정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것은 명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명인 방법. 그다음에 농작물이죠. 농작물은요,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요, 무단으로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 무단으로. 뭐 묻지도 않고 갑의 토지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요, 이 농작물이 성숙했다. 그러면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다 자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라 했냐면 판례가요, 갑이라는 사람의 논에 을이라는 사람이 모내기용 모 있죠. 모내기용 모, 모짜리용 모 있잖아요. 이 모를 키워야 되는데 키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남의 논에다가요, 몰래 모짜리용 모 벽실을 뿌려가지고 모내기용 모를 키운 거예요. 근데 이게 3cm가 자라, 3cm. 그럼 3cm가 자랐다고 해서 하는 것은 누가 딱 보더라도 곧 모내기철이 돌아오나 보다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이제 이게 좀 더 자라면 이제 모내기 하겠죠? 알죠? 또 금방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자라도 모내기용 모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못해요? 하죠? 그 상태를 만나 성숙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군가가 내 밭에다가 씨를 뿌려놨는데 무슨 풀인지 모르겠어 아직. 그랬을 때는 성숙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때는 갈아엎어도 돼요. 그런데 모내기용 모다 3cm가 자랐다, 이걸 갈아엎었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 땅 주인이 어떤 놈이 내 땅에다 이런 걸 했어. 그래서 갈아엎었어. 갑한테 뭐라 그러냐? 땅 주인한테 손괴죄다. 이렇게 손괴란 건 뭐죠? 물건을 못 쓰게 만든 게 손괴죠. 알겠죠? 사람 뼈는 다 물건이에요. 사람 뼈고. 그래서 손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남의 집 개를 죽이면 뭐가 돼요? 개를 죽이면 살인죄예요, 손괴죄예요? 여러분요, 개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손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숙하면은 그건 경작자가. 그러면 갑은 너무 억울하지 않냐? 억울할 필요가 없죠. 갑은요, 을한테 뭐를 하면 돼요? 손해배상으로 가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 나무. 남의 산에다가 내가요, 감을 좀 따먹고 싶어요. 자연산 감을. 그래서요, 농약도 치지 않고 이렇게요, 안전히요, 유기농으로 좀 키워 먹고 싶단 말이죠. 남의 산에다가요, 감나무를 심었어. 감나무 심었더니 이 감이 열렸단 말이죠. 감이 열린 상태에서 이 사람이 가서 감을 수고를 해서 땄단 말이죠. 판례를 했냐? 그 사람한테 절도죄라고 얘기했어. 절도. 왜요? 우리는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는 땅 주인께 돼버려. 심는과 동시에. 알죠? 농작물은 눕게 된다? 경작자 것인데, 나무는 눕게 된다? 땅 주인께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나중에 배우고 있지만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농작물하고 나무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여러분 상추 있죠, 상추 씨를 뿌렸어. 그래서 상추가 자라야 되잖아요. 상추가 자라면 얼마 있다가 상추를 수확할 수 있느냐, 수확. 그래서 상품을 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2주 정도 있으면 팔 수 있어요. 2주. 그리고 한 번 수확을 하면은 일주일마다 계속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일주일마다. 그 다음에 일주일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한 동이 보통 100평 정도 되거든요. 한 동이. 비닐하우스. 큰 거 보면 한 동이 100평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통 한 6, 7개씩 가지고 상추 심는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매일 한 동씩 수확을 하죠. 그리고 딱 한 동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한 동을 또 어떻게 또 처음부터 또 수확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것은 뭐 몇 번씩 수확을 하죠. 몇 번씩.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농작물이라는 것은 생육기간이 아주 짧죠. 아주 짧고, 그 다음에 잘 관리해야 되겠죠. 기르봤자, 벼보리 같은 거 기르봤자 한 4개월 정도 되지 않나요? 4개월 넘나요? 한 4개월에서 한 5개월 된다고 해봐요. 그래도 감나무를 심었는데 감나무에 감이 열리려면 몇 년 있어야 돼? 한 3년은 있어야죠.
나무 목재로 쓰려면 몇 년 있어야 돼? 30년은 있어야 되죠. 지금 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육기간이 짧고 그다음에 부단히 관리해야 돼. 그런데 나무는요, 관리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 나무는 그냥 좀 사람들이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알아서 크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농작물 어떻게 돼요? 부단히 관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요,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로 보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농작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보느냐?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물건이 있단 말이죠.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눠져요. 여기서 동산이 있죠. 동산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물건 중에서 부동산을 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동산은 뭐가 있어? 토지하고, 토지에 뭐가 있어? 정착물이 있죠. 다시, 토지와 뭐가 있어? 토지에 정착물. 그래서 정착물에 뭐가 있다?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다시,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다시,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이걸 뭐라 한다? 정착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뭐라 한다? 정착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토지, 건물, 임목, 면방물, 농작물 이 5가지를 뺀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좁은 의미의 부동산, 좁은 의미. 우리가 흔히 부동산 하잖아. 우리가 민법에서 말할 때 이때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그래. 알겠죠? 아무 말 없이 하면. 이해됐죠 지금? 그럼 여기 봐. 점유권은요. 점유권은 뭐죠? 점유권은 물건이죠. 점유권은 사람이 누구죠? 점유권자가 뭐를? 물건이죠.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물건 그러면 물건은 동산하고 부동산을 다 포함한 것을 물건이라고 그래. 그래 말을 항상 조심해야 돼. 물건은 동산, 부동산을 다 포함해서 물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 이 말이고요. 소유권도 뭐다? 소유권도 물건이에요. 물건은 뭐를 포함한다? 동산, 부동산. 여기요, 유치권이죠. 유치권도 뭐냐? 물건이에요. 물건, 유치권. 그래서 물건, 동산, 부동산 모두를 객체로 하는 것은 몇 개가 있다? 3가지. 뭐가 있다?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지상권은 뭐다? 지상권 토지, 땅지, 토지. 지역권은요, 토지. 전세권은요,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은 뭘 얘기한다? 토지하고 건물이죠. 그럼 여기 봐봐요. 토지, 부동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뭐다?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뭐라고 되어 있냐? 부동산만 객체로 하는 물건은 부동산만. 그럼 다른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여기는 뭐가 돼? 점유권은 뭐도 돼? 동산도 되고, 소유권도 뭐도 돼? 동산도 되고, 여기 유치권도 뭐도 돼? 물건이니까 뭐도 돼? 동산도 되고, 질권은요, 뭐다? 질권은 동산만 하고, 저당권은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당권은 여기서 뭐를 하냐? 여기 저당권은요, 어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고, 광업권이 있고, 이런 것에서 이거 권리라고 하죠. 권리. 이 권리 위에도 저당을 잡을 수 있거든요. 또 지분 위에도 저당을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저당권은 부동산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그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 거예요. 알겠죠? 부동산만 이렇게. 그 다음에 유치권은요, 물건인데 물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가증권도 있어요. 유가증권 이렇게. 질권은요, 동산만 그러면 안 돼.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냐? 우리는 분명히 물건은 사람의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물건인데 이 담보물건은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모두 있어요. 모두 권리도 객체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물건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OX. 물건의 객체는 물건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객체가 될 수 있다. 권리도 객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무슨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났죠? 여기까지가 끝났어. 힘들죠?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40분이나 소요가 됐어. 됐죠? 자, 물건을 뭐다? 사람이. 물건을 뭐한다? 사람이 물건을. 여기까지. 여기요. 직접적 지배, 배타적 독점. 지금 먼저 배타적 독점적을 먼저 설명을 해. 여러분, 일본에 스모 씨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본에 씨름 하는 사람들은 보면 원이 이렇게 있죠? 여기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죠. 두 사람이 맨 처음에 나란히 서 있죠? 맨 처음에는 이걸 뭐라 한다? 그것을 같이 서 있죠? 두 사람 같이 양립이라고 해요. 양립. 이걸 뭐라 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경합한다. 양립 경합한다. 이렇게. 그런데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하죠? 한 사람 밀어내죠. 밀어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밖으로 밀려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사람만 서 있죠. 한 사람만. 이것을 뭐란다?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뭐다? 배타적이다. 이렇게 배타적. 그 다음에 뭐란다? 독점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점이라는 말은 자존자 지금 서 있잖아요. 배타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 너 싫다는 거잖아. 나 혼자만 있겠다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배타적 독점적이라고 그래. 그것을 양립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요, 일본 스모, 여러분 여자분들 씨름 알지? 일본 씨름 봤죠? 그 하기스 기저귀 차고 하는 거 있잖아. 밀어내는 거. 봤죠? 그래서 애들이요, 일본 놈들은 기저귀 차고 꼭 해. 크나 적으나 일본 애들은요 다 똑같아요. 알겠죠? 다 커도 기저귀 차고 적어도 기저귀 차고. 알겠죠? 그러니까 보면 아베 하는 집 봐보세요. 알겠죠? 여기 보면 이거 밀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밀어내.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요, 씨름 봐봐. 들어다가 그냥 내리꽂든지 태권도 발로 차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애들은요, 애들 싸움할 때 보면 어때요? 밀잖아요, 서로요. 이렇게 밀어내. 이렇게 애들이요, 이렇게 기저귀 차고. 무슨 알겠죠? 딱 일본 놈들을 딱 맞는 것이죠. 이게 뭐다? 같이 서 있으면 경기 시작하기 전에 같이 서 있죠. 양립. 한 사람 밀어내버렸죠. 양립할 수 없다. 나 혼자만. 그걸 말한다? 독점이다. 그걸 말한다? 배타적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직접적이라는 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직접적이다 무슨 말이냐? 직접적인 말을 설명을 하려면 먼저 여기서 또 채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채권. 채권은 뭐냐?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 그래서 청구할 수 있는 이렇게 청구권이에요. 여기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어.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을 3요소다. 이렇게 얘기해. 3요소. 이렇게. 세 가지 요소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아까 물권은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2가지. 채권은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3가지. 이렇게. 이해됐죠? 이걸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지금? 그럼 봐봐. 여기 봐봐요. 갑이요. 내가요. 갑이 을한테. 죄송한데 이름이 뭐죠? 초희 씨. 내가 봐봐요. 내가 이분한테요, 초희 씨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한 사람한테만 얘기하죠. 이걸 특정이라고 그래. 여러분이 다 초희 씨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일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채권은 뭐냐면 모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초희 씨한테만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특정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채권은 항상 일반인 모두 이건 절대로 안 돼요. 누구한테나 그건 안 돼요. 반드시 누가? 갑이 을한테만, 내가 초희 씨한테만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을 특정이라고 해요. 특정. 알겠죠? 자, 그럼 봐요. 여기 갑이요, 을한테요 1억을 빌려줬어. 1억. 근데 을이요 돈이 한 푼도 없대. 근데 을의 와이프가요 돈이요 100억이 있대. 그러니까 이 갑이요, 어차피 둘이 부부잖아요. 부부니까 갑은 을한테 돈을 빌려줬죠. 근데 을이 돈 안 갚아요. 그럼 그 와이프가 돈이 많대. 그럼 그 와이프한테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여러분, 내가 채권이라고 그랬죠. 1억은 채권이에요. 돈은 채권이야.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 갑이 을한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고 자식이고 필요 없어요. 서로 별개의 인격체라고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이 병한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한테는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청구한다? 을한테만. 이걸 뭐라 한다? 갑이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대인권이라고 그래. 대인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한다, 이 말이죠. 대인은. 그 다음에 뭐요? 이 을한테는 주장하지 병한테는 주장하지 못하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상대권이라고 그래. 우리는 누구한테나 주장하는 것을 절대권이라고 그래. 이런 물건 봐봐.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은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다 할 수 있는 이죠. 점유권은 하고 있으니까 그냥 눈에 띄죠. 점유권은. 근데 점유권 빼고 나머지는 할 수 있으니까 눈에 띄, 안 띄어? 안 띄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 이 물건이, 이 집이 누구 집인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물권에는 공시의 원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공시가 뭐죠? 공적인 장부에다가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내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것을 공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란다? 부동산 등기 아니에요. 그럼 등기는 어때요? 뭐죠? 번지수만 하면 누구나 다 그 등기부를 열람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지금 얘기를 해. 왜냐하면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물건이 도대체 누구 것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지배하고 있으면 금방 알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아까 말했죠. 점유권은 특수한 물건이다 이 말이죠.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할 수 있느냐, 할 수, 관념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물건이, 이 물건에 대한 것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권법에는 공시가 필요하는데 채권에는 공시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두 사람 사이의 문제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뭘 공시를 해요? 그래서 채권에는 논리적으로 공시라고 하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이지 다른 제3자와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물건은요, 이 물건이 누구 것인지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그 사람들이 가서 욕심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세상 누구한테나 이걸 알려줘. 그래서 그것을 물권법을 뭐란다? 대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누구한테나 이 물건의 소유자가 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채권법은요, 오직 갑이 을한테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 한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 특정인이 특정인, 다른 말로 대인권이고 상대권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채권은 뭐가 없다? 채권은 대항력이 없어. 대항력이 없다? 여기서 이제 대항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항상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얘기해. 제3자에 대한 효력, 제3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갑이 을에게 돈 1억 원을 갚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갑이요, 을한테 돈 1억을 갚으라고 하지 않고 을의 와이프인 병한테 그 1억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을의 와이프를 뭐란다? 제3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을에게 주장하지 않고 이것을 제3자인 병한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가? 이걸 대항력이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한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은요, 누구한테? 특정인이 특정인에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뭐가 없다고 얘기해? 대항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는요, 물권은요, 이 아파트에 101호요. 101호는 갑의 소유라고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요, 이 세상 누구한테도 이 물건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나만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건 누구한테나 주장해. 누구한테나. 그걸 뭐란다? 대세권. 다른 말로 뭐란다? 그것을 절대권. 다른 말로 뭐란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물권하고 채권을 구별하면은 누가 더 힘이 더 세 보여요? 물권이 더 세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거예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물권은 세상 누구에게나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권하고 채권이 부딪히면 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뭐란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선적 효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항상 봐봐. 채권은 누구하고 누가 관계다? 사람과 사람이다. 물권은 사람과 물건이다.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다시 채권은 뭐라고? 사람과 사람, 특정인과 특정인. 그러면 이 지금 여기 봐.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 알겠죠?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물권법하고 채권법을 설명해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특히 물권법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물권의 의, 그 다음에 채권의 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두 가지의 지렛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등기 있죠? 등기에 관한 기초적인 용어를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석이 가능해요. 알겠죠? 이 두 가지야. 이 물권의 의, 채권의 의, 그 다음에 기본적인 등기에 관한 내용,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모든 설명이 다 가능하다고요. 알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물권이라는 게 뭐다? 사람이 물건을 뭐 할 수 있어? 지배.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봐봐. 여기 이제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어요.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오늘 현재요? 현재 오늘이요?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5월 1일 현재요. 갑은 을한테 1억 원, 1억이 돈을 빌린 건 채권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요. 1억 원을 받을 채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5월 1일 오늘 현재. 이 돈 받을 1억이 있어 없어? 있죠. 돈을 갚으라고 할 수는 있어 없어? 돈 갚으라고 할 수 있어? 5월 1일? 언제 갚으라고 해야 돼? 10월 1일. 그래서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자, 근데 10월 1일이야. 10월 1일을 뭐라 한다? 이행기.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것을 변제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행기, 변제기. 그럼 이행기, 변제기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행기, 변제기. 이때는요, 갑은들한테 1억 원의 채권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죠? 있죠? 1억 채권이 있잖아요. 돈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뭘 청구 권능이라고 그래. 이거 있죠. 돈 갚으라고. 10월 1일이니까. 그래서 10월 1일이 되면 채권하고 청구권이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채권은 청구권이다 이런 말을 써. 그런데요, 이행기가 되기 전에는 채권하고 청구권은 반드시 동일한 말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앞으로 뭐뭐뭐 청구권이 나오죠. 뭐뭐뭐 청구권. 그러면 그 청구권을 뭐라고 읽는다? 우리가 채권으로 읽는 것이고, 지배권이다 그러면 뭐로 읽는다? 물권으로 읽는 것이에요. 됐나요? 무슨 청구권 뭐라고? 채권. 지배권은 뭐? 물권. 이렇게 읽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청구하고, 청구하면 보통 돈을 갚죠. 우리 돈을 갚으면 갑이 그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우리는 급부 보유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급부 보유 권능 이렇게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채권에서 변제가 되면 청구하고 그다음에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갚지 않을 수 있죠. 그럼 돈 갚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법원에 뭘 한다? 소송을 청구하죠. 소송을 청구하죠. 그래서 이걸 소구 권능이다 이렇게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요.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나오죠. 그 판결문에 의해서 경멸해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강제 집행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고 나서 손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또 뭐를 청구해요? 손해배상이요. 손해배상 청구 권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권능이요.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해요? 우리가 이 채권은 뭐라 한다? 채권은 권리예요. 권리는 뭐로 이루어졌다? 뭐로?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권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민법 총칙에서 권리는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권리는 뭘 얘기해요? 권리는 뭐로 이루어졌다?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뭐로 이루어졌다?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권리는 뭐로 이루어졌다? 권능. 알겠죠? 그래서 이 권리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우리가 해석을 했다고 해서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얘기, 우리가 법률 용어를 이해할 때는 용어 사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 건 보지 말라고. 아무 쓸데없는 거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전체적인 문장의 구조에서 보라고 항상. 그렇지 않고 자꾸 어떤 사람들 보면 자꾸 네이버 들어가서 자꾸 뭘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공부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니까 그래요. 공부는 그렇게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 이 채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채권은 뭐다? 청구 권능과 급부 보유 권능과 소구 권능과 강제 집행 권능, 손해배상 청구 권능 등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요. 그럼 권능이라는 게 뭐다? 권능이 모이면 뭐가 돼요? 권리가 되죠. 따라서 권능은 권리를 이루고 있는 개개의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근데 권리는요? 권리는 뭐로 이루어졌다? 권능으로 이루어졌죠.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청구권 이렇게. 청구권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돈을 갚을 날짜를 뭐라 한다? 변제기.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행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을 먼저 이제 요약을 해. 우리가 물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런데요, 이 지배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배타적, 독점적. 그것은 서로가 양립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 물권은 뭐다? 점유권과 본권으로 이루어지고,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증은 질권, 저당권.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이다. 토지의 정착물은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 그래서 총 부동산은 모두 몇 가지다? 5가지고 우리가 협의로 부동산 그러면 뭐를 얘기한다? 토지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점유권은 동산, 부동산이 다 포함되죠. 소유권도 동산, 부동산, 유치권도 동산, 부동산이 다 포함된다. 지상권은 뭐다? 토지만. 지역권은 토지만. 전세권은 부동산이죠. 그래서 오직 부동산만 객체로 하는 것은 뭐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다. 이렇게. 질권은 뭐다? 동산이죠. 동산. 질권은 저당권이니까. 저당권은요 부동산이죠. 근데 부동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저당권은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수산업법에 해당하는 어업권이라든가 광업권이라든가 공유 지분상에도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질권은요 권리질권이 있고 유치권에는 유가증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했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를 객체로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채권이죠. 채권은 누가 누구한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사람이 사람한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청구권하고 채권이 반드시 동일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 그냥 청구권 그러면 뭐로 취급한다? 채권으로 취급하고 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특정인이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죠. 그래서 채권의 경우는 공시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두 사람 간의 문제이니까. 그래서 채권법은 두 사람 간의 문제니까 대인권이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상대권이고 대항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물권은 절대권이고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기 보면요. 여기에 3층짜리 건물 있죠? 3층짜리 건물에 여기 2층은 을한테요. 전세를 줬어요. 전세. 여기 1층은 병한테 임차인 월세를 줬어요. 그럼 여기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전세권은요 뭐다고? 물권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전세를 사나 월세를 사나 둘 다 집에 들어가서 뒤집어 자는 건 똑같잖아요. 여러분 침대에 가서 뒤집어 자죠? 다 천정 보고 자는 거예요. 알겠죠? 둘 다 똑같은데 하나는 물권이 하나는 채권이에요. 엄청나게 큰 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채권은 특정인이 사람이 사람한테. 그래서 병이 뭐라 하냐? 나 월세 한 달 50만 원 줄 테니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이걸 이제 어디로 바꿔서 보면 되냐? 호텔이나 모텔을 봐봐. 호텔이나 모텔을 뭐라 한다? 판례가 일시적으로 쓰는 임대차하고 똑같다고 그랬어. 호텔이나 모텔도 임대차예요. 이런 우리가요, 호텔이나 모텔에 돈 얼마 주고 딱 들어가면은 이미 모든 것이 친구가 다 정돈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건 뭐냐? 투숙객인 내가 임차인이죠. 숙박업주의 임대인한테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테니 그 대신 돈을 줄 테니 청소 다 해놔라 이 말이죠.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보면 모든 친구가 정리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뭐나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은 어떻게 한다? 직접적으로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를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계약을 할 때는 특정인과 특정인이 계약하니까 채권이에요. 그런데 계약하고 나서 전세금 주고 등기하죠. 등기를 딱 하면 전세권은 뭐가 돼요? 물권이 돼요. 등기를 딱 하죠. 그러면 이 2층 건물을 직접 지배해요. 직접. 그러니까 갑의 협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뭐냐 봐. 우리가 이 강의실이요 50평이에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로 줄여.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잡았죠. 그럼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로 줄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 한다? 지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배하면은 다른 사람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임대차의 경우는 벽지, 도배를 누가 해줘요? 집주인이 해주죠. 왜요?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벽지 좀 깔끔하게 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차는 도배를 누가 해주냐? 집주인이 해. 알겠죠? 왜? 내가 요구하는 거니까. 사람이 요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전세권은 어때요? 내가 전세 등기가 딱 되면은 물권이에요. 그러면 물권이면 내가 직접 그 물건을 내가 직접 지배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집주인이 들어와서 도배해 줄 여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세는 누가 도배를 한다?
전세권자. 임대차는 누가 도배한다? 임대인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자격증을 따고 가서 실무에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월세 계약이 더 쉽겠어요? 전세 계약이 쉽겠어요? 전세 계약이 월세의 100배는 쉬워요. 알겠죠? 왜요? 임대차는 집주인이 뭐든지 다 해주니까 뭐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월세는 얼마 안 되는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다 얘기해. 왜? 모든 것을 누가 해주니까. 집주인이 해준다고 해서 누구나 다 아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벽지가 금방 쓸만하거든요. 그래도 또 해달래. 그럼 여러분 월세 같은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벽이요. 가면 갈수록 2년 있다 그 집에 다시 월세 들어가면 벽이 먼저 방이 좁아져 있어. 왜요? 하도 벽지를 많이 발라가지고요. 알겠죠? 들어오는 사람마다 벽지를 발라달라고 하니까 2년 전에는요 10평이었는데요 2년 뒤에 가니까요 8평으로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남의 거는 무조건 다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전세는요 2년 전에 들어갔을 때나 지금이나 어때요? 방 크기가 똑같아요. 왜요? 내가 남의 집이다고 왜 벽지를 바르겠어요? 전세는요 내 집도 아닌데 내가 발라야 되는데 한 2년 있다가 집 사가지고 이사 가면 되는데 내가 왜 벽지를 발라요? 알겠죠? 그냥 꾹 참고 가는 거예요. 화병이 도질지라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세는 물건이니까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니까요. 내가 물건을 직접 지배하니까 집주인이 들어와가지고 벽지를 발라줄 시간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내가 점유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직접 이 물건을 지배한다면 내가 직접 주인한테 필요 없단 말이야. 주인하고 나하고 물건 간의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임대차는요 사람하고 사람 간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텔 들어갈 때 생각을 해봐요. 알죠? 호텔 들어갈 때 생각을 해봐요. 내가 돈 딱 주면서 딱 목에 힘 딱 주잖아요. 뭐 돈 딱 주면 어때요? 청소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좀 지저분하면 어때요? 바로 방 바꿔달라고 하죠. 왜? 임대인이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는데 방이 지저분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권이다. 이렇게. 이것은 물건이다. 그래서 채권과 물건이 전세하고 임대차를 통해서 약간 물건은 그런 것이고 채권은 뭐 적당히 그런 것이네. 이렇게 자세히는 아니지만 약간의 뭐가 와야 돼요? 감이 와야 돼요. 감이. 홍시가 되기 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의 감이 와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요, 물건은 그런 것, 채권은 그런 것. 그러면 안 되면 채권은 무조건 누구하고 관계? 사람과 사람. 그러면 채권. 사람과 물건. 그럼 뭐? 물건. 사람과 사람. 뭐? 채권. 사람과 물건. 물건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물건을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다 암기해야 돼. 다 암기. 그럼 암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를 3년에서 5년 해야 돼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부동산 공중개사 학원들이 재수생 시장이 많아진단 말이죠. 가면 갈수록. 알겠죠? 어디선가는 공부를 했어. 알겠죠? 이 학원이 처음이지. 그러니까 이게 재수생 시장이 많아진 이유가 공부하는 양이 너무나 줄어들어. 학원에서 자꾸. 알겠죠? 그래서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공부를 많이 못 가르쳐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싫어하니까요. 자기가요 적당히 하고 책 적게 보고요. 그런데 이미 시험 문제는요 수준이 이만큼인데요. 학생들은 자꾸 공부량을 줄여서 공부를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구별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설명하는 것은 이 두 가지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바로 뭘 볼 거냐? 등기를 볼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가지고 보면 그 등기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먼저 등기를 보고 등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 일문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우선처율이라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그것은 나중에 봐도 돼. 체결은 앞에 나와 있지만 관계없어. 순서에 관계없이 등기를 먼저 볼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